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돈봉투 의혹 또 코인 의혹에 이어서 혁신위원장 인사 실패 이후 민주당 내부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놓고 친명과 비명계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목요일이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정치큐에 나올 예정인데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과 함께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의 강경 대응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면서 노정관계 긴장 국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알아보고 한국노총 입장도 직접 듣겠습니다. 네, 한국노총이 대화 중단에 이어서 정권 심판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한국노총이 결국 정권 심판을 선언하면서 강경 투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국노총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련위원장과 사무처장 체포와 관련해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금속노련 두 간부는 지난달 말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된 철제 막루에서 고공농성 중 경찰에 체포됐고 사무처장은 구속됐습니다. 한국노총은 하지만 진압 과정이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한국노총 최대 산별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 방침을 확인한 겁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려 한다며 이는 대화가 아닌 협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도 경찰 진압이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김 처장의 흉기 위협은 없었으며 홀로 막루에서 농성하던 김 위원을 향해 어떠한 대화나 협상 시도 없이 다수의 경찰이 접근해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치며 무리하게 진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자 위원 측은 또 김 처장의 구속으로 노동자 위원 한석이 공석이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임희가 김 처장 석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업종별 구분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 역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안건이라서 안 그래도 경색된 회의가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 방침에 반발하면서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와 사장의 사퇴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KBS 사장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이를 철회한다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김유철 KBS 사장이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들어온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수신료의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겠다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좀 정리되면 다시 한번 대통령실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놓고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천안함장 비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퇴 파장이 여전하네요. 네,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물러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민주당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부실검증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이상민 의원 등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 있었던 일은 당대표의 무한 책임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위기 극복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위기 극복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네, 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대표님 다음 혁신위원장 인선은 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 오늘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 의원은 이 대표 사퇴는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거라며 비명계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래경 전 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없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던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사과할 예정입니다. 어제 권 대변인은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권 대변인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 대변인의 대변인직 사퇴와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뒤에도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이어갔다며 민주당이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던 게 놀랍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의식세계를 가진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경찰의 적법한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면서 비상식적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당한 법 집행의 흉기와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뜻입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입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국노총의 불참이 아쉽다며 정부의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지만 한국노총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이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양대 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 탄압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 3권을 존중하고 폭력 진압자를 문책하라면서 정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동 현안 외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여야 당대표의 일정이 눈길을 끕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각각 만나는데요. 앞서 오후 3시에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한 김기현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비과학적 선전선동은 배격하겠다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일본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와 만찬 회동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할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내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난주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1차 수정을 마쳤고 현재는 감사위원 7명에게 수정한 보고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은 이미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수사 요청을 안 했어도 위원장의 부당 행위로 본 것은 그 내용이 보고서에 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불문 결정도 무시하고 교묘하게 왜곡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게재한다면 강력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보신 대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노사정이 함께 대화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이른바 경사노위에 노동계를 대표해왔던 한국노총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과 앞으로 행보를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정도 민주노총은 대화 채널이 없었고 정부 입장에선 지금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다시 등을 돌려서 정부와 마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해서 저희가 대변인님을 연결했습니다. 자, 7년 5개월 만에 불참 선언. 어제 분위기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한국노총 분위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그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이 아주 폭력적으로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네. 김준현 처장님은 피범벅이 된 채로 이제 연행이 됐는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구속돼가지고 지금 단식을 10일째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는 한국노총 참여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고 해도 너무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전반적이었습니다. 네. 예, 격앙된 분위기였는데 일단 지금 한국노총의 결정은 탈퇴 가능성까지는 나왔지만 탈퇴는 아니고 참여 중단입니다. 조금 수위를 낮췄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예, 수위를 낮췄다기보다는요, 탈퇴까지 고려한 대화 중단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사노위,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사노위까지 중간에 작게 뭐 중단됐던 적도 있었고, 네. 하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탈퇴까지 고려한 전면 중단은 아까 앵커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7년 5개월 만이고요. 네. 굉장히 이것이 뭐 강도가 낮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탈퇴 카드를 두고 위원장님이 더 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정권을 위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그러니까 대화 중단이라는 게 대화 여지를 남기려는 신호라기보다는 마지막 카드인 탈퇴를 좀 고려한 입장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최종 결정은 이제 집행부에 위임한 것이고요. 네. 앞으로 탈퇴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 뭐 너무나 어제 회의의 결과로 자명하게 드러났고, 다만 한국노총에는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탄압을 가한 것이 경사노위가 아닌데 네. 경사노위를 탈퇴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한국노총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탈퇴까지 완전히 하게 되면 한국노총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너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들과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완전 탈퇴하는 것보다 조직이 한 목소리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의견들을 함께 가기 위해서 탈퇴까지 염두에 둔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고요. 탈퇴를 그래서 위원장님께 위임함으로써 위원장님이 보다 정권을 가지고 더 힘있게 투쟁할 수 있거나 협상할 수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김동연 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했는데 그런 결정의 어떤 시한 한국노총이 잡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딱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예.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거 사실은 사회적 대화의 전면 중단이나 탈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정부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는 똑같고요. 그 시기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는 이번 정부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당장은 7년 5개월 만에 지금 노사정 대화기구에 경사노위에 지금 노동계가 빠졌는데 이게 빠졌다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대화가 국민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엔 경사노위가 무슨 일을 하지? 뭐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네. 뭐 지금처럼 한국노총이 왜 탈퇴를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경사노위 안에서는 의제별 위원회도 있고 업종별 위원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들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뭐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한다든지, 뭐 업종별로는 운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 뭐 선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뭐 금융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위원회가 그 경사노위 안에서 굴러가고 있고요. 네. 그것이 그 투쟁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법 제도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그것에서 의논을 하고 그 의논된 결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다는 것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 이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조금 전 대변인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저는 키워드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태도 변화였거든요. 자, 해도 너무한다. 어떻습니까? 금속노련 간부들의 유혈 진압이 주요한 좀 최근에 어떤 한국노총의 기류 변화의 배경이었을까요? 어떤 질문이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이 1년이 좀 넘은 상황인데, 뭐 최근에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문제, 뭐 건폭 문제 포함해서 노동계의 어떤 악재가 좀 산적해 있었고, 대화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좀 꼬였다고 보십니까? 노정 관계가? 저희 속내는 사실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결과가 쌓여서 그동안 터질 게 터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한국노총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이, 네. 사실 한국노총은 외부회계감사를 팟 제도를 두고 1년에 2번씩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삼고 내지 제출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제까지 30년 정도 주던 뭐 그 국고 보조금을 중단하고 뭐 이런 그리고 또 한국노총 뭐 처음부터 반대하진 않았지만 경사노위 위원장의 노동계에 대해서 뭐 머리를 세탁해야 된다는 등의 막말을 일삼은 뭐 경사노위 위원장을 뭐 임명하고, 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뭐 경사노위 내에서도 의제별 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거기서 그 논의할 의제를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뭐 노동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자문단이라든지 연구회를 꾸려가지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을 내외부적으로 그런 요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노총 그 최대 산별인 금속노조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사무처장을 진짜 피범벅이 되도록 두들겨 패서 구속시키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한국노총의 모든 회원조합 위원장님들이 분노하고, 아무리 한국노총이지만 노동조합답게 싸울 땐 싸워야 한다, 이런 그 분위기가 너무 강했고요. 네. 그것이 이번 그 탈퇴를까지 고려한 전면적 사회적 대화 중단의 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한국노총이지만 이란 말도 좀 들려오는데, 지금 하반기엔 노동 관련 개혁 일정도 잇따라 있고, 일단 정부의 명분은 노동개혁과 법치주의거든요.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동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노동개혁이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이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추진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체계 개편인데, 노동시간 문제는 69시간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거 했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그래서 이제 일단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고요. 네. 앞으로 하려는 것도 뭐 임금 직무급제 도입, 뭐 성과급제 도입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임금 하향 평준화를 위한 포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노동개혁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부분입니다. 예. 예. 만약에 지금 정부의 그 대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앞서 뭐 위원장 전권으로 탈퇴 가능성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상의 대응 방침도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의 일환으로서 네. 저희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시작이고요. 네. 이후에 한국노총이 전 조직적인
투쟁을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노총 단위노조 하나하나 조직을 만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그 뜻을 전하고 함께 할 것을 독려하고 이것을 하반기 그 전국 노동자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로 이제 나가려고 저희는 이제 준비할 것이고요. 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가 끝나는 순간까지 저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자, 그 투쟁 과정에 민주노총은 어떻습니까? 어떤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이런 표현을 한국노총 측에서 쓰기도 했던데 어떤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민주노총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한국노총은 심판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딱 논의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노동운동을 하는 지향점은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있어서 뭐 조직이 둘로 나는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서 싸운다는 목적은 이제 동일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대할 부분은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면서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논의도 앞으로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예. 오늘 조금 전에 열린 그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노총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금속노련 사태로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 근로자 쪽 위원이신데 오늘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네네.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추가적으로 이게 9대 9대 9인데 지금 보면 근로자위원이 네네. 한 명 빠진 채로 지금 열리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최저임금위원회 규정상에 네. 대참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례적으로 예전에 규정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예전에도 그런 전례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김준영 처장 대신 노동계 위원으로서 다른 위원이 대참이라든지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아마 네. 오늘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네.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 관련해서 일단 윤희근 청장이라든지 경산호 위원장의 어떤 거취 문제는 하위 변수라는 입장을 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네네.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준점을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쌓일 대로 쌓여왔던 것이 누적돼서 요번에 그걸로 해서 이제 터진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 경산호 위원장을 교체한다거나 윤희근 총장을 이제 파면시킨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파면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요. 네. 저희도 이제까지 우리한테 탄압을 했던 만큼 태도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저희 마음이 한국노총의 생각이 변할 수 있을 때까지 변할 수 있을 때 어떤 복귀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지역적인 하나를 가지고 우리 태도가 변할 것이다. 그렇게 쉽게 변할 거였으면 전면 중단을 선언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 네. 다시 드리고 짧게 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보면 전망 중에 양대 노총 없이 정부가 이를테면 MZ 노조랑만 장외대회 형식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한국노총은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아주 역사적으로 대화를 할 때 한국노총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전체 이제 150만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양대 노총 합치면 14%의 조직률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운운했는데 제가 MZ노조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MZ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10,000명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조직을 붙잡고 그것을 노동계의 대표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걸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결과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국노총 입장 잘 들었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경기 성남시 분당선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서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오작동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지난해와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3명 중상, 11명 경상. 자,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했다는 건데 어떻게 사고가 나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화면인데요. 위로 향하던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이 갑자기 반대로 바뀝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려던 사람이 당황해 중심을 잡기 위해 애쓰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즉 그 위쪽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어 아래쪽으로 줄줄이 넘어지는데 에스컬레이터 진행 방향 탓에 사람들이 계속 겹쳐 쌓이는 모습입니다. 아예 에스컬레이터 밖으로 튕겨 나가는 탑승객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 깔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출근 시간대 평온한 지하철역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입니다. 네, 화면상으로도 지금 밀도가 높아 보이거든요. 출근 시간대이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게 아침 8시 20분쯤인데요. 모두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1명은 경상을 입고 귀가했지만 3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2009년 설치됐고 2020년 6월에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작동하는 보조 브레이크도 달았습니다. 지난 9월 진행된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이상 없음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10일 에스컬레이터 보수업체가 진행한 월간 점검에서도 이상 없음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실상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레일 측은 에스컬레이터 오동작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등은 다음 주 정식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화물차에 친 학생이 결국 목숨을 잃은 가운데 앞서 대학 측의 사고 지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는 지난 5일 내 캠퍼스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21살 대학생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추모 공간을 찾은 학생들은 사고가 발생한 언덕길이 가파른 데다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학생과 교수들이 학교 측의 위험성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은 가운데 경찰이 자진 출두해서 지난달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11시 고 양회동 조합원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또 고 양회동 조합원의 명예 회복과 윤익은 경찰청장 파면 등 노조와 유가족 측의 요구안을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해야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다음 날인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구청을 찾았는데 박 구청장이 이른 아침에 몰래 청사로 들어가면서 양측이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8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 용산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구청장이 다시 출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유족들을 피해 1시간 전쯤 몰래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박 구청장을 만나겠다며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유족들. 굳게 닫힌 구청장실 문 앞에서 구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가벼운 충돌도 일어났지만 박 구청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증인 대부분이 구청 직원인데 박 구청장이 현업에 복귀해 이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구청장이 구치소를 나서면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공직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청장이 지금 이 구청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이런 무능한 박희영 구청장에게 다시 맡긴다는 것 정말 또 다른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 구청장이 앞으로도 정상 근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분간 매일 아침 출근 저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46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기고 일당 4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280여 명에게서 460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업주부로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을 30% 얹어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뒤 초기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 오토바이 공식 판매점이 구매자에게 대금 선지급을 유도한 뒤 차량 인도나 환불을 미루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돈만 떼이면 어쩌나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본사 측은 해당 판매점과 최근 계약을 해지했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오토바이를 사려고 충남 지역 혼다 공식 판매점을 찾아갔습니다. 오토바이 값을 전액 현금 결제했고 이후 신형 블랙박스와 최신 모델 변경 비용까지 모두 2천여만 원을 냈습니다. 대리점 측이 대금을 먼저 다 내면 취등록세 지원 등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인도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자신 같은 처지인 사람이 많아 피해자 단체 채팅방까지 생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기당하신 겁니다 라고 여기 답글이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피해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까지 있었다라고. 돈을 떼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판매점 본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혼다코리아 측은 3개월 전 해당 지점과 판매점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자가 직접 해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 등은 공식 판매점 효력이 있을 때 이뤄진 계약조차 본사가 나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한다고 느꼈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판매점에서 점주가 100여 명에게 오토바이 대금만 받고 잠적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때 혼다코리아가 뒤늦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확정 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 공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혼다코리아 측은 달서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충남 판매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로 간판에 표시해둔 내용은 없지만 이 판매점은 계약 해지 후 석 달이 넘게 지난 지금도 혼다라는 이름을 쓰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혼다 바이크샵입니다. 판매에서 AS까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점주는 출고가 늦어진 건 오토바이 수급 문제 때문이고 고객이 요구하면 조금 늦더라도 환불해주고 있다며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몇 명에게는 환불을 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지점에 대해 고소장 여러 건이 접수됐다며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이 3년 연속 전국 34개 하수 처리장에서 모두 검출됐습니다. 특히 항만 지역에서 사용 추정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17개 시도의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를 채집해 조사한 결과 필로폰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 처리장에서 모두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불법 마약류 7종 가운데 필로폰의 사용 추정량도 가장 높았고 부산과 인천, 울산 등 항만 지역과 서울 등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용 추정량이 더 많았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남이 선처가 아닌 처벌을 받길 원한다며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지사는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장남 남모 씨의 첫 재판을 방청한 뒤
아들이 마약을 끊기를 누구보다 원한다며 자수와 신고 경위 등을 증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기소되기까지 2번 자수하고 가족들도 2번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달 동안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특별 단속 중간 점검 결과 3,000명에 달하는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대규모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선 단순 가담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에 앞서서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거죠? 네, 국토부는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300여 건의 거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 의심자는 모두 970명인데 이 가운데 42.7%가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임대인이 27.2%, 건축주 16.6%, 분양과 컨설팅업자는 7.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 사기로 되는 거래 피해액은 2,445억 원에 달했는데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수사 의뢰 피해자는 모두 558명으로 61%가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2030 청년층. 그런데 수사가 진행된 결과 지금까지 검거된 피의자만 3,000명에 달한다고요? 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0달 동안 진행된 범정부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2,895명이 전세 사기 피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88명입니다. 지난 1차 단속 때보다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4,5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35.6%가 30대, 20대가 18.8%로 2명 가운데 5명이 2030인생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 사기와 같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에 10,0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무자본 갭 투자 10개 조직 등 모두 31개 일당이 적발됐는데 이들 가운데 6개 조직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 가담자도 주범과 같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전세 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역전세 현상이 하반기에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추 부총리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번 달 말로 종료가 됩니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말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3.5% 탄력 세율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1년 5개월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경기도는 하락폭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0.01% 올라
지난해 1월 3주차 조사 이후 약 17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4%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구별로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0.2%, 0.3%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용산구도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셋값도 하락폭이 감소했는데 서울은 이번 주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전국은 0.05% 하락해 지난주보다 낙폭이 둔화했습니다. 올해 철근이나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액 분쟁을 겪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충안을 찾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거나 시공사가 교체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건물 하단 지지대를 세우는 데 필요한 철골빈 가격이 재작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자재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시공사는 지난해 말 조합에 공사비 4,700억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 노조 이슈 및 파업으로 인한 공기 부족 등 건설사들의 원가 상승 요인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애초 계약 사항과 다르고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제 금융 비용에 관한 거는 그 계약서에 명시가 반영을 안 하는 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대신 그 공사비 그 순수 공사비에 그 인상되는 부분은 정해진 규정인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은 시공사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가 적정한지 따져보기 위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또 다른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가 오는 8월 말 입주를 앞두고 추가 공사비 1,500억 원가량을 요구했습니다. 조합과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양주와 성남 등 공사 현장 곳곳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해 시공사가 교체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멘트와 골재, 철근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주거용 건물 건설 공사비 지수는 최근 2년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매년 공사비 분쟁도 늘면서 올해 5월까지 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만 11건에 달합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시공사의 공사비 부담이 늘수록 분양가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여야가 자녀 티켓 채용 그리고 북한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를 국정조사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자녀 티켓 채용 그리고 북한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와 함께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와 수서 고속철도 부당 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운행을 멈추는 열차는 무궁화호로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행 1209번 열차와 부산에서 서울행 1224번 열차, 장항선 용산에서 익산행 1557번과 익산에서 용산행 1554번 열차 모두 4편입니다. 해당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며 열차 운행 지연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 완화로 결혼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웨딩 컨설팅으로 불리는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360여 건을 살펴보면 계약 해제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계약 불이행으로 접수된 46건 가운데에는 사진 촬영이나 앨범의 품질로 인한 피해가 3분의 1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을 5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 통일, 또 국방 전략을 관통하는 근간이자 향후 핵심 안보 정책의 길잡이 격인데요. 어떤 기조로 바뀌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5년 주기로 발간해 왔는데요.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설정한 데서 5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이 된 겁니다. 우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전략서에서 제외된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전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설정했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신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북한의 위협을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위협을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던 것과 확연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시각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가 사라지고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더해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해선 새로운 수준으로 협력을 재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역시 전 정부 전략서엔 담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중국에 대해선 상호 존중, 호혜에 입각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규정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보다 다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 외교에서 중국, 일본 순으로 기술됐던 것이 일본, 중국 순서로 조정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헌법과 자유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라면서 국가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기업과 투자, 인재들이 모두 모일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의 비상경제 민생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이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이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입니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경제연합회가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전경련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에서 기술 해외 유출이 이어져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데 처벌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 연감을 보면 지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모두 33건 가운데 무죄와 집행유예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경련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양형 기준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타이완과 미국 사례를 들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방과 분쟁, 회복 등 단계별로 보호를 강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술 침해 예방 차원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계약 체결과 특허 대응 등 1대1 매칭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가 해당 분양 계약이 해지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입자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공인중개사 중개로 경기도 광주 5층짜리 신축 빌라에 보증금 8,900만 원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건 2주택 매수인 B씨로 이보다 앞서 2016년 분양 계약을 했지만 잔금은 다 치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집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보증금 등을 보장한다는 특약도 계약서에 넣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건물주로부터 B씨가 대금을 치르지 못해 분양계약이 해지됐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졸지에 쫓겨날 처지에 놓인 A씨는 새로운 집주인 C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C씨는 무단으로 거주한 기간 월세를 내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B씨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였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B씨가 부동산을 아직 인도하지 못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다며 앞선 분양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세입자 A씨의 임대차 계약도 무효라고 봤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긴커녕 월세까지 물어줘야 했던 A씨의 상황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B씨가 건물주와 맺은 분양 계약 내용을 짚었습니다. 건물주는 B씨가 잔금을 치를 수 있게 계약서에 임대를 놓을 수 있게 했는데 이를 통해 B씨에게 임대 권한을 줬다고 본 겁니다. 신축하는 빌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대인이 과연 지금 현재 등기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관련해 발생했던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는 법 조항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대통령실 속보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을 권고한 데 대해서 KBS 사장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 사퇴할 테니 권고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분리 징수와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며 일축했습니다. 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아들을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KBS 수신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전해주시죠. 네, 앞서 지난 5일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에 사실상 지시했는데요. KBS의 김희철 사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 즉각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취준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네, 이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KBS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도 했습니다.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원 정도였지만 분리징수가 도입되면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며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 앞서 공영방송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성급한 결정을 내린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KBS의 사장 거취와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징수이며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장이 물러나면 방만 경영 등의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 별개 문제라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그야말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아직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명도 되기 전인데 이렇게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먼저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사실관계가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특보는 아들이 다른 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당사자 사이에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두 사람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지침에 서로 화해한 경우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특보의 자녀가 당시 하나고의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 학교폭력 대책위도 열리지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면 바로 방송사들에 대한 탄압과 장악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벌써부터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네. 이 문제 포함해서 전국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하시면서 대통령실 속보를 들으셔서 하실 말씀이 좀 많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질문은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이동관 특보 이야기 또 KBS 수신료 문제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대경 혁신위원장 카드가 9시간 만에 무산됐는데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인사 파문은 좀 있는데 이번에 이대경 파문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과 좀 맞물려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태인가요? 이 의원님 제가 맨날 이 의원님한테 여쭤봐서 예. 그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혁신을 구성하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점, 네. 결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혁신위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인선하면서 당내의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었고 더더구나 추천을 받았으면 그 추천해서 그 검증되는 절차도 전혀 없었고 그냥 그 인선 발표 전날 최고위원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 본인한테도 전날 통보했고 네. 그리고 그것이 문제되고 나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대응하는 그 자세 처리도 여전히 엉거주춤 우왕좌왕하고 저는 도대체 혁신위 위원장을 뭐하러 내세웠습니까? 저는 여기에 치명적인 이재명 대표의 과오가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해서 혁신위 위원장을 내세웠는데 그 인물도 자체가
적임자가 아니고요. 국민적 상식이나 도덕적 기준에 너무 어긋나는 분이 됐고, 그리고 그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천이나 뭐가 검증 과정이 매우 석연치도 않고 그냥 일방 통행식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 너무 기운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에 기우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뭐 시정하고 고치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친정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건 오히려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 과오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결과만이 아니고 그 이르는 경과에 있어서 치명적인 과오를 행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사태로서 대표직 사태로서 책임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야 당내의 혁신의 여러 공론화가 물꼬를 등장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지. 이재명 대표가 딱 억누르고 있는데 뭐 그 지지 세력이 딱 그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 그냥 공격해대고 청년 정치인들도 뭐 그냥 집단 린치가 하듯이 하고 있는 당내의 문화에서 과연 혁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는 구실에 불과한 거죠. 결론적인 발언을 다 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무한 책임 말씀하셨거든요. 자, 무한 책임을 이야기한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해결 방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고모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인사 실패로 분당이나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번 위기 극복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네, 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 이재명 대표의 이 무한 책임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로 보시는 건데 고모님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혁신이 파동을 보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내 혁신위를 구성한다, 비대위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기존의 지도체제 갖고는 당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는 혁신이라고 하는 혁신 내용은 기존의 지도체제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번 혁신위의 위원장을 임명한 걸 보면 이재명 지도체제를 혁신하자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도체제를 더 강화하자는 사람으로 이게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민주당의 혁신위가 안 맞고, 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혁신이 되겠습니까? 당대표의 지도력을 불식하는 것이 혁신인데 지금 민주당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오히려 긁어보스로 만든 건데, 또 이재명 대표가 무한 책임을 대표가 지는 거다 하고 이야기한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무한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대표 그만두는 게 무한 책임이지. 근데 대표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뭐 말을 좀 앞뒤를 봐가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건데 저거는 민주당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남의 당 일이라 뭐 깊이는 모르겠지만 두 분의 말씀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친명계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김영진 의원, 안민석 의원, 특히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틈만 나면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그게 이상민 의원을 저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건 뭐 저격해봤자 그건 소용도 없는 것이고요. 민심의 바다에 가서 민심을 들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주장을 보면 뭐 거의 겁박 수준이에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전당대회를 하고 그러면 위기가 더 온다. 지금 뭐 정성 의원도 그 얘기했고 또 어떤 의원은 뭐 내부 총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럼 당대표는 비판도 못합니까? 사퇴 주장도 못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 퇴진 주장한다는데 안 물러나니까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줄곧 퇴진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의 걸림돌은 이재명 대표가 근원적으로 있어요. 네. 그걸 이재명 대표의 결함 한계를 제거해야만 혁신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이내경 씨 그 혁신위원장 인선권에 대해서 자아 성찰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대안이 없지 않냐. 아니 대안이 없는 게 그러면 이 정당이 이재명 정당입니까? 이 1인 정당이고 사설 정당이에요. 민주정당에서 공당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의리되는 의리하는 거고 의리 없으면 병이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막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자생력이 없다는 그 얘기 자백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저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민주당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는 거 아닙니까? 틈만 나면 퇴진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틈만 나면 물러가라 하는데 당의 대표가 잘못하면 당에서 당연히 물러가라 하는 거지.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니까 계속 물러가라 하는 건데 그 해답은 뭡니까? 물러가면 되는 거지. 근데 물러갈 생각은 안 하고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자꾸 비난하고 저러면 민주당 꼴이 안 됩니다. 저래 갖고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표현가 있었는데 심리적 분당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심리적 분당이든 뭐 분당이든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분열 요인이나 당에 문제될 소지를 없애야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징계 제재 수준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당에 끼치는 부작용이나 검은 먹구름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또 돈봉투 사건이나 본인의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이나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 인산 참패나 네. 참사나 줄줄이 이어지는 이 위기적 상황을 네. 극복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잠시 퇴진하라는 건데 왜 이재명 대표만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는 절대적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잠깐 정정하면 그 심리적 분당 상태는 안민석 의원이 한 거고 박지원 전 원장은 민주당은 분열할 힘도 없다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의원님이 그동안 어떤 이 당 내용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퇴를 포함해서 거취를 고민해야 된다 해서 지금 아예 사퇴를 단정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기점이 이내경 혁신위원장 사퇴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였습니까? 거의 이내경 그 혁신위원장 실패로부터 그 1년에 이르는 과정이 도저히 이재명 대표한테 기대할 게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고 더 있다가는 총선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뭐 분당이든 뭐든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이 통합되고 단결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분란의 씨앗인 만큼 잠시 물러나 있으라는 건데 아니 당직이 왜 이재명 대표만 당대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요즘 하는 걸 가만 보면 우리가 밖에서 제3자로서 들여다보면 네. 뭔가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싸고 도는 의원들을 가만 보면 뭐가 덮어 씌었거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달에 3번 재판 받잖아요. 만약에 선거 전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선거법 하나라도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1심에서 유죄 받은 대표로 세워서 선거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공격하기 좋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습니까? 그 눈에 보듯이 뻔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나 사나 이재명 대표를 싸고 도는 거는 좀 뭔가 덮어 씌거나 아니면 뭐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그런 거. 뭐 물론 내가 국민의힘도 한심한데 뭐 국민의힘 놔두고 남미당 이야기하니까 내가 좀 네. 뭐 합니다만 그러나 여야를 떠나서 야당이라도 하나 제대로 돼야 이게 나라가 될 것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얘기. 예,
어느 정당이든 공당이고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네. 그거 그 독단적인 정당이고 1인 정당이지 민주정당에서 왜 특정인만이 당직을 맡습니까? 누구도 당직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맡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돼서 효용도가 없어지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왜 한 사람만 매달려서 그 사람만이 당대표가 돼야 되고 당의 명운을 그 사람한테만 걸고. 근데 그것이 좋은 영향을 주면 모르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사법적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부정적 이미지가 당에 막대하게 끼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의 여러 가지 네.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리더십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성찰도 안 하고 시정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싸워들고 이재명 대표만 있어야 되고 대안이 없다고 하고 뭐 전당대회를 치르는 위기가 온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진짜 무력감을 느낍니다. 네, 그 대안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오늘 길지 않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그 지금 민주당의 어떤 상황에 대한 반사이익을 잘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왜 그런 걸까요? 국민의힘도 한심한데 뭐 민주당 잘못한다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 얻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잘못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사이익도 못 얻어요. 뭐 어느 한 당보다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아야 뭐 덕을 보지. 똑같이 지금 뭐 국민들이 다 한심하게 보는데 덕 볼 게 뭐 있습니까? 저희 당내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어떤 여론조사는 그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폭이. 예. 어떻게 분위기가 만연돼 있냐면 뭐 걱정하고 우려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느끼는 그 의원들도 있지만 뭐 상당수의 또 의원들은 아니 우리가 뭐 죽서도 저 국민의힘이 더 죽으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도 또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총선 때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만연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그야말로 무너지는 그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특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동관 특보가 내정된 것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이죠.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경고하는데 이동관 씨 같은 정치적인 인사를 방송 장악하기 위한 당통위원장 임명을 결행하잖아요. 그건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반드시 이어질 거다. 저는 그게 장담합니다. 방송을 건드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6월 항쟁 이후에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너무 한 20-30년 전 시대로 돌리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요? 요즘 세상에 방송 장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언론은 어떻게 장악하고 통제를 합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까지 지내서 상당히 경험과 경륜이 많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로잡는 거는 하겠죠. 네. 관련된 논란을 좀 정리해봤는데 발언들을 지난주에 고모님께서 경우가 밝은 인물이라고 하셔서 아마 질문이 해도 답변이 같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오늘 이동관 특보가 해명을 했거든요. 자신을 둘러싼 특히나 아들 관련 의혹에 해명을 했는데 해명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아주 뭐 잘했다고 봐요. 그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물론 이제 뭐 사실 내용이야 본인들이 해명한 걸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데 떠도는 유언비어 보다가는 본인이 직접 해명한 것을 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뭐 방송 자학 뭐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방송 자학에서 덕본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죠. 방송 자학에서 역대 정권 중에 제일 덕본 사람이 민주당 사람들이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그 고모님은 이동관 저 특보하고 특별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분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학폭 자제분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뭐 그 공직에 그 부분까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정파적 그 편향성이 많이 기울어 있어요.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그 언론에 미치는 특히 방송에 미치는 영향도가 깊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그래도 의지적으로 정권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보다 좀 무색무취한 분이 오시는 게 그래도 상대 정파가 불신이나 의심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 완전히 기울어 있고, 그리고 또 정파성을 뭐 아예 그냥 내놓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도 다른 공직을 좀 정치적 그 성향을 가진 분이 가도 되는 정무직에 딴 데 가시고 방통위원장은 다른 임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영 논리에 나눠져 있는 나라 형편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 있는 정파성을 보이는 분을 방통위원장이라는 아주 예민한 자리에 앉게 되면 시비거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대로 흐름은 갈까요? 이동관 특보로 내정한 근데 뭐 단계로 지금 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또 그 고집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리더십을 온전하게 끌고 가려면 이동관 그 특보는 좀 더 다른 자리 적임자 있는 정무직 자리에 그렇게 가도록 하고 네. 거기 방통위원장 자리는 보다 좀 무색무취한 분, 또 어느 상대 정파에서 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있는 안 가질 그런 임무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정순신 전 검사 사태 때도 학교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지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도 공직자의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고모님, KBS 수신료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KBS 사장이 사퇴 카드를 냈고 대통령실이 아까 속보에서처럼 그 문제, 분리징수 문제랑 사장 사퇴는 별개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KBS 수신료 분리는요.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그건 뭐 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번 기회에 수신료는 분리하는 게 맞고요. 그건 옳습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늘 바뀌잖아요. 국민의힘도 또 한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의힘이 수신료 분리하면 안 된다고 또 우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때는 수신료 분리해야 된다고 또 우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의 정략적으로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수신료 문제 갖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수신료는 분리하는 게 옳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지면 예. 사실은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도 네. 그렇고.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MBC에 대해서도 검찰이 막 일거에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 야당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KBS의 급격한 상황 변화를 초래할 이 수신료 분리 문제를 밀어붙이게 되면 사실은 의심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뭐 KBS 사장이 전임 정부에 임명된 사람인데 된 분인데 이분이 사퇴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 전체는 방송 장악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런 의도가 진하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적이고 억지스러운 그런 국정 행위가 있게 되면 반드시 그 부작용, 폐해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을 지금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널려놓는 식의 국정을 해서 분란거리를 계속 일으키면 오히려 대통령의 리더십에 훼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신료 분리는 맞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당장 이렇게 한 1년에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들어오던 것이 뭐 1년에 한 2천억, 3천억 들어온다 그러면 그 KBS를 저걸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될 거니까 여러 가지 대안은 좀 마련해주고 해야 될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사찰에 뭐 저 입장료 안 받는 대신에 정부가 뭐 대안을 뭐 500억 얼마를 우선 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KBS 수신료를 분리한 건 맞는데 그러나 뭔가 대안을 좀 주면서 해야지 당장 몽땅 끊어버리면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네. 뭐 그래서 KBS도 방통위나 산업부 참여협의체를 좀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얘기할 때 삼중수소가 주로 논점으로 부상되죠. 일본은 다른 나라 원전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오는 만큼 해양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원전을 운영 중인 국가들의 해양 방류와 일본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무엇이 다를까요? 양회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조건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 가동되는 일반 원전에서도 삼중수소는 배출됩니다. 건축 기술로 차단할 수 없는 미량의 방사능이 원전 주변 지하수로 스며드는데 그 양은 매우 미미해 처리한 뒤에는 사실상 삼중수소만 남은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삼중수소 배출은 원전 가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각국은 미리 공개한 배출 기준에 따라 방류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중국이 1054테라베크렐, 미국 1714, 캐나다 1831, 우리나라가 214테라베크렐입니다. 일본은 175테라베크렐인데 이번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22테라베크렐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오염수와 정상 원전의 액체 폐기물을 삼중 수소량만으로 비교하는 건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상 원전과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는 원전 자체가 파괴돼 핵물질이 바로 물에 녹아든 상태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자로 건물에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그곳으로 이제 지하수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랑 만나면서 이제 고농도의 오염수를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일본이 삼중수소를 제외한 수십 가지 핵종을 모두 제거해 오염수를 정화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나왔습니다. 결국 일본의 주장대로 방사성 핵종이 완전히 정화됐는지 오염수에 남은 핵종의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지금은 일본이 철저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동안 그런 처리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확신과 외교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어제 일본 인근 상공에서 공동 비행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합참격인 통합망류 간부는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 등 두 나라 군용기 22대가 일본 주변 상공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군용기들은 일본 영공을 침범하진 않았지만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비행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외교 경로를 통해 두 나라에 이틀 연속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의 카우카 댐 폭발로 인한 붕괴 여파로 전 세계 식량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DPA 통신이 UN 세계 식량 계획 WFP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WFP 독일 담당 마르틴 프리크 국장은 댐 붕괴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며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3억 4,500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홍수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드니프로강을 따라 매설한 지뢰 수만 개가 거센 물길에 휩쓸려 마을과 농경지 등으로 떠내려가 피해 복구 작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막기 위해 모스크바에 추가 병력 20만 명을 요청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라고 촉구하면서 신규 병력이 3개월간 적절한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총알바지 신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거짓 보고를 한 정황이 포착돼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민간인 처형으로 규정하고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쏜살같이 달리던 트럭이 도로를 이탈해 건물 벽에 그대로 돌진합니다. 기관총을 장착한 군용 차량이 곧이어 도착합니다. 군인들이 트럭을 에워싸고 총을 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저항도 못한 채 끌려 나옵니다.
벽 쪽에선 군인들이 발길질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지난달 18일 멕시코 동북쪽 타마울리파스 지역 상점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현지 방송이 최근 이 영상을 공개한 뒤 멕시코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건 직후 군 내부에서는 군인들이 먼저 총격을 받아 응수하다 민간인 5명이 숨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CCTV 공개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CCTV를 분석한 전문가는 군인들이 총기를 집어 사망자에게 쥐어주는 등 범죄 현장을 마치 라이벌 조직 간 총격전처럼 꾸미려 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오브라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Se está actuando. Al parecer, sí hubo ajusticiamiento. Y eso no se puede permitir. 오브라도로 대통령은 집권 후 사법 단속권에서 열차 운행이나 공항 관리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역할을 군대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군에 의한 인권 침해와 폭력 사건도 잇따르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무자비한 민간인 처형이 의심되는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군을 최대한 활용해온 멕시코 정부의 핵심 정책이 여론의 엄중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은 아예 구직 활동마저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15세에서 29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가운데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이 약 39만 명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청년 숫자와 같았습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그냥 쉬고 있다는 39만 청년 가운데 29만여 명은 직장을 다니다가 관두고 재취업마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번아웃, 즉 극도로 지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데요. 오랜 구직 활동 뒤 어렵사리 취직에 성공해도 기대했던 일이 아니거나 생각보다 고된 업무에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다시 그 고된 날들을 반복할 걱정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구직 자체가 힘드니 결혼과 출산 의지까지 사라지는 걸까요? 한편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남성들도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성향이 강해졌는데요. 한 연구기관의 통계를 보면 무자녀를 선호하는 20대 후반 남성은 19.8%로 나타났고 30대를 넘어가면서 자녀를 갖고 싶은 생각은 더 줄어듭니다. 30대 후반에는 32.2%죠. 결혼 5년 차 이하인 신혼부부들의 자녀 현황에서도 이런 추세가 확인됩니다. 무자녀 부부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왜 아이 낳기를 꺼릴까요? 남성의 절반 가까이는 과도한 육아와 교육 비용을 꼽았고 여성의 절반 이상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2030 세대가 취업을 포기하고 아이 낳기까지 포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포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가 이들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냥 쉬고 싶다는 2030의 절규는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 또 다른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필로폰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투약자 가운데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까지 확인됐습니다. 임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버스터미널. 한 남자가 서류를 전달해달라며 운전기사에게 큰 봉투를 맡깁니다. 버스는 2시간여 뒤 대전 복합터미널에 도착했고 누군가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봉투 속에 든 물건은 서류가 아니라 필로폰 마약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공급체 김모 씨 등은 전달받은 필로폰을 모텔이나 주거지에서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되팔았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32.41g으로 1000번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범행 기간을 볼 때 이보다 2배 가까운 필로폰이 이미 유통됐을 거로 추정됐습니다. 투약자는 세 번째 적발된 70대 요양병원 의사에서 같은 범죄로 형을 살다 가출소한 3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버스 화물을 가장한 마약 전달은 오래된 수법이지만
필로폰 같은 고가 마약 거래에 여전히 악용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화물로 붙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다 보면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가는 고속버스 기사에게 화물로 붙이고 바로 받아가는.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한 마약 공급책과 판매책 등 6명을 구속하고 투약 의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추가 거래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오른 김은중호가 내일 새벽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두 팀 모두 수비가 강한 만큼 세트피스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피파 주간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2대회 연속 결승 진출을 노리는 김은중호가 이탈리아와 대망의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브라질과 잉글랜드를 꺾었습니다. 이탈리아는 5경기에서 11골을 넣고 6골을 실점했습니다. 8득점 5실점의 김은중호와 실점은 비슷하지만 공격력에서는 더 앞서 있습니다. 첼시 입단에 레딩으로 임대된 장신 미드필더 카사데이는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인 6골을 넣으며 우리 대표팀의 경계 대상 1호가 됐습니다. 김은중호는 지금까지 공격을 앞세운 팀을 상대로 더 잘 싸웠습니다. 수비를 단단하게 한 뒤 역습을 노리는 전략이 먹힌 것입니다. 그런데 높이와 힘이 강점인 이탈리아도 우리와 비슷하게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두 팀 모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면 관건은 세트피스. 알고도 못 막는 게 세트피스잖아요. 이승원 선수의 킥부터 시작된 최석현 선수의 머리라든가 또 이영준 선수의 또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세트피스는 결국 집중력 싸움이고 위치 전정 싸움이고 그렇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해외 주요 베팅 사이트들은 이탈리아 승리의 1.7배, 우리나라 승리의 4.7배 정도의 배당률을 책정하며 이탈리아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2002 한일 월드컵 16강에 이어 또 하나의 잊혀지지 않을 명승부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고향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유소년 축구대회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손흥민 선수의 고향이기도 하죠. 강원도 춘천에서는 어제부터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딴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귀국 후 바쁜 일정으로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손 선수가 오늘 오전 이렇게 경기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경기장을 찾은 손흥민 선수는 대회에 참가한 꿈나무들을 격려하고 관심 있는 눈길로 경기장을 둘러봤는데요. 예고 없이 나타난 손 선수의 등장에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짧은 고향 방문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어린 후배들에게 당부한 말은 딱 하나, 다치지 말고 재미있게 축구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프로농구 SK에서 KCC로 이적한 FA 최대어 최준용 선수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전 소속팀 SK를 노인즈라고 도발했었죠. 이번에는 SK의 김선영과 오세근이 재치 넘치게 맞받아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우승 후보죠. 근데 제가 나왔기 때문에 SK는 우승 후보에 속하지 않고 KCC가 우승 후보니까 걱정 없습니다. SK는 노인즈로 이제 밀어붙이겠죠. 노인즈의 MVP 2명 다 있는 게 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 그런 명대사가 좀 생각이 납니다. 언제까지 어려워? 내년에도 어려워? 네, 그런 대사가 좀 생각이 납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강원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녁 무렵부터 다시 북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겠고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에 요란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 많은 곳에는 60mm 이상, 영서와 충청 북부에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서부에는 5에서 20mm, 호남 지방은 내일 새벽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까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은 시간 밖에 계실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고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오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도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 등으로 남부지방에서는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휴일 오후 한때 전국 곳곳으로는 소나기도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